아버지, 제가 결혼할 것 같아요. 아들의 한마디에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동안 숱한 사건을 해결하고 지금은 대형 보안회사의 사장이 된 제가 이렇게 당황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요. 그동안 아버지께서 절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2년 전 해결했던 충격적인 결혼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재산을 모두 잃고 인생이 망가진 그 사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주범을 놓친 것이 아직도 제 가슴속의 가시로 남아 있었죠. 아버지, 왜 말씀이 없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침묵이 길어졌나 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이 만들어낸 의심 많은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홀로 아들을 키우며 늘 위험한 상황을 걱정했던 습관 때문이었을까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 IT 회사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예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들의 말투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프로그래머라는 단어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요즘 해킹 사건의 대부분이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아버지, 그 친구가 처음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이번 주말에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간단히 차라도 한잔 하면서요. 그래, 그러자.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수사 계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상견례 전에 미리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 전에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철저히 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풍경 속에서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갓 돌이 지난 아들을 안고 울던 날. 그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수첩이 보였습니다. 형사 시절 사용하던 것인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잊지 못할 사건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결혼 사기 사건 주범 도주. 피해액 58억. 피해자 32명.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적어둔 메모. 절대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 것.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제가 사람을 더욱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최 실장, 들어오시죠.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신임 형사 시절부터 함께 해온 파트너입니다. 지금은 우리 회사 보안실장이 되어 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사라뇨? 우리 아들의 결혼 상대를 조사해야겠어요. 최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사적인 일에 회사 인력을 동원하는 건 처음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예외였습니다. 우리 아들의 행복이 걸린 일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옛 수사 도구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위장용 안경, 가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녹음기까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들의 메시지를 보며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강남역이라. 그곳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잠복 장소 중 하나였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누군가를 관찰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말이 되기 전까지 저는 이미 예비 며느리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박서연, 29세. S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학력도 경력도 모두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근 6개월간의 행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요. 사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 실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갓 출력한 듯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가 우리 회사 최대 경쟁사인 제이보안의 임원 딸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이보안은 5년 전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가려다 실패한 회사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언젠가는 당신 회사를 무너뜨리고 말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갑자기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최 실장, 미행 준비해 주세요. 오늘부터 24시간 감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은퇴 형사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수사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아들의 행복은 지킬 수 있을까요? 강남역 8번 출구 앞, 오전 8시 정각.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한 여성이 지하철역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입니다. 외근이 없는 날이면 늘 이 시간에 이 출구로 나온다는 정보를 확인한 참이었죠. 30년 형사 생활을 하면서 익힌 첫 번째 수사 원칙. 대상의 일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일상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최 실장, 대상 확인했습니다. 귀에 꽂은 초소형 이어피스로 최 실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100m 뒤편 카페에서 저를 백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이 부근의 CCTV를 모두 확보했고 주변 상점 직원들의 동선까지 파악해둔 상태였습니다. 박서연,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그 여자가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이곳에서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 한다는 정보도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그녀의 손목에 있는 시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최 실장, 파텍 필립 노틸러스 골드 모델입니다. 시가 1억이 넘는 시계를 IT 회사 대리가 찾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사장님, 제이보안 임원의 딸이라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 반경이 너무 컸습니다. IT 회사 직원이라면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와 집 근처에서 보내야 하는데 그녀는 하루에도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특히 강남 일대의 호텔 라운지에서 수상한 사람들과 만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습니다. 우리 회사 보안팀이 찍은 사진에는 그녀가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저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제 기억 속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2년 전 그 결혼 사기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제 직감은 그가 조직의 일원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그녀는 청담동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3명의 여성들과 함께였죠. 테이블 위에는 루이비통 백이 놓여 있었고 샴페인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드디어 성공했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은 거지. 그 회사 기술력은 확실한 거야? 레스토랑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저는 그들의 대화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장은 완벽했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가발과 도수 높은 안경, 그리고 약간 구부정한 자세. 누가 봐도 평범한 노년의 신사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력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우리 회사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S사의 직원이라면서 왜 다른 회사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최 실장에게 신호를 보내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하도록 했습니다. 오후 2시 그녀는 강남의 한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접수대에서 머뭇거리더니 곧바로 의사 면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인 환자의 동선이 아니었죠. 최 실장, 저 피부과 원장 신상 조사해보세요. 30분 후 답이 왔습니다. 그 피부과 원장은 제2보안의 전직 이사였습니다. 2년 전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개업했다고 하네요. 정황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그녀는 마지막으로 청담동의 한 주얼리숍에 들렀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무언가를 고르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미행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들의 존재를 잊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순간 당황했지만 30년 형사 생활이 만들어낸 순발력이 발동했습니다. 아, 내가 이 근처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근데 너는? 저도 서연이랑 반지 보러 왔어요. 아직 청혼도 안 했는데 서연이가 이 근처 주얼리숍들을 자주 둘러본다고 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지라니. 상황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하루 동안의 미행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고급 시계, 수상한 만남들, 제2보안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동료들과 대화할 때의 그 눈빛은 제가 형사 시절 마주했던 수많은 사기꾼들의 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차가운 미소, 계산된 듯한 말투. 책상 위에는 과거 결혼 사기 사건의 파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적힌 조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다정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의심을 품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계획된 것이었나 봅니다. 문득 머릿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절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30년간의 수사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나 결혼이 아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하지만 이번엔 제 직감이 틀리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최 실장, 내일은 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제2보안과 이 여자의 관계,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수사의 결말이 제 예감대로라면 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만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책상 위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해맑은 미소가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웃음만큼은 꼭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CCTV 영상을 돌려보던 중이었습니다. 청담동 주얼리숍에서 찍힌 영상 속에서 박서연은 진열대 앞에 서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입모양을 읽어보니 백금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결혼 반지를 고르고 있었던 걸까요? 순간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이 여자와 결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화면 속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 실장, 이 장면 다시 한번 보세요. 박서연이 진열대 앞에서 전화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어 보이던 그 사랑스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 추적해 보셨습니까? 네, 사장님. 발신자는 제2보안 박철규 이사의 비서실이었습니다. 박철규 이사. 제2보안의 실세이자 박서연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회사의 최대 경쟁사이자 5년 전 기술 유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바로 그 회사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일 좀 그만하시고 들어가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회사에 왔다는 건 분명 서연과의 만남 후 절 걱정하며 들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 곧 들어갈게. 아버지, 혹시 서연이한테 무슨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신가요?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로 다져진 제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는 그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진실된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20년 전 돌아가신 그의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의 제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서연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하지만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다음 날 아침 최 실장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제2보안에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서연이 지난 6개월간 우리 회사 주변에서 자주 목격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입사 지원도 했었답니다. 우리 회사에요? 네, 하필 보안 솔루션 개발팀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아드님이 있는 S사에 입사했더군요.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2보안이 5년 전 실패한 기술 유출을 다시 시도하려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제 아들을 이용해서 보안팀에 지시를 내려 박서연의 모든 행적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회사에 지원했던 이력서부터 S사 입사 후의 모든 기록까지,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최 실장이 건넨 태블릿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찍힌 CCTV 영상이었습니다. 박서연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를 만나는 장면. 그 남자는 바로 2년 전 그 결혼 사기 사건의 핵심 용의자였습니다. 음성도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들은 우리 회사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아들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의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무너질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최 실장, 제2보안 주변에 심어둔 정보원은 연락 없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2보안이 이번 주말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안건은 최 실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안건이 뭡니까? 우리 회사 인수 계획이라고 합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수? 우리 회사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제2보안보다 몇 배는 더 큰 회사인데. 하지만 곧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것이었던 겁니다. 제 아들을 통해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내고 그걸 약점으로 삼아 인수를 시도하려는 것.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아들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결혼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쓴 것으로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최 실장에게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건 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란다. 세상에는 너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아빠는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구나.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직접 그녀를 만나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최 실장,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한여름의 햇살이 유난히도 뜨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듯이 한밤중의 강남 거리는 네온사인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 맞은편 카페에 앉아 박서연의 동선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2보안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동안 숱한 잠복 수사를 해왔지만 이번처럼 긴장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수사의 결과가 우리 아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제 심장처럼 불규칙하게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박서연은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근할 때 입던 단정한 정장 대신 과감한 이브닝 드레스 차림이었죠. 레스토랑에 들어가기 전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형사 시절 제가 많이 봐왔던 전형적인 범죄자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최첨단 도청 장비가 그녀의 모든 대화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2보안의 인수 계획은 이미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고 그들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 정보까지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제2보안의 고위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박철규 이사도 있었죠. 그는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두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맹수처럼 보였습니다. 보안팀이 확보한 자료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우리 회사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것도 S사에 입사한 것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우리 아들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뚫기 위해서였죠. 밤이 깊어갈수록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분명
프로포즈를 하러 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최 실장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2보안의 내부 문건이 입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건에는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상세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에 박서연과 우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는 아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박서연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분명 반지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준비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은 결코 행복한 기억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보안팀이 보내온 자료들이 하나둘씩 태블릿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의 실체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과거 여러 회사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기업 정보를 빼내왔고 그때마다 완벽하게 범죄의 흔적을 지워왔습니다. 창밖의 비가 점점 거세져 갔습니다. 마치 곧 터질 것 같은 진실처럼 도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모든 증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어떻게 아들에게 보여줘야 할지, 그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질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웨이터가 샴페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축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샴페인이 마치 독약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빗속을 뚫고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30년 형사 생활의 모든 무게가 실린 것처럼.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버지로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비록 그 결단이 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지라도 이것이 그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들어서기 전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빗물이 섞인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낡은 수첩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2년 전 그 사건의 기록이 담긴 수첩이었습니다. 그날로 돌아가 보면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의 신고자는 자신의 동생이 결혼 사기 조직에 걸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사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할수록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조직이 드러났습니다. 수사본부 벽면에는 피해자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 앞에서 무너져버린 삶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58억.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서로의 가족까지 만나고 결혼식장도 예약했죠.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약혼자가 자기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믿었죠. 그 사람의 눈빛이 너무나 진실되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붉은 펜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모든 피해자는 IT 기업 임원이나 핵심 개발자였다. 기술 유출이 주목적이었을 가능성 높음. 레스토랑 안을 바라보니 2년 전 그때가 겹쳐 보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웃고 있는 박서연의 모습이 그때 그 조직의 리더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수법, 같은 타겟, 그리고 같은 목적. 최 실장이 보내온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2보안의 비밀 회의록, 박서연의 과거 행적, 그리고 우리 회사 기술 유출 정황. 모든 증거가 2년 전 그 사건과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등 뒤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에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제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문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의 아버지와는 다른 형사로서의 날카로운 눈빛을 한 저를 처음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들어가지 마라.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린 꽃다발이 떨어질 듯 말 듯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설명이라도 해주세요. 주머니 속의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박서연과 검은 양복의 남자가 만나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2년 전 도주한 결혼사기 조직의 리더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에서 박서연이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스러운 예비 며느리가 아닌 차가운 사기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비상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쫓으려는 제 발걸음을 아들이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전부 거짓이었나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들렸습니다. 대답 대신 태블릿을 넘겼습니다. 제2보안의 회의록, 기술 유출 계획, 그리고 박서연의 실체가 담긴 모든 증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을 올랐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번개가 서울의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2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이번에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옥상 문을 열었을 때 박서연은 이미 헬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강풍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차가운 미소가 보였습니다. 마치 2년 전 제 앞에서 사라졌던 그 조직의 리더처럼. 옥상에서 울리는 헬기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귓가를 울렸습니다. 강풍에 휘날리는 재킷 자락을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동안 이런 추격은 수없이 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서연은 이미 헬기 안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그 미소가 2년 전 그 사건의 주범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권총을 움켜쥐었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건넨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화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제2보안의 비밀 회의록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헬기 안에서 갑자기 고성이 들렸고 박서연이 밖으로 밀려나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년 전 그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넌 이만큼이면 충분히 해냈어. 남자의 말이 간신히 들렸습니다. 박서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미소는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박서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라고? 순간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제2보안 박철규 이사의 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 남자를 아버지라 부르다니. 이제 와서 그만두겠다고? 넌 태어날 때부터 이걸 위해 준비된 거야. 우리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검은 양복의 남자가 박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빗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전 더 이상 못하겠어요. 민준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숱한 거짓말을 들어온 제가 장담할 수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년. 넌 내 딸이야. 이게 내 운명이라고. 남자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제 본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멈추시오. 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 놀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설마 2년 전 사건의 담당 형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을 잇기도 전에 남자의 손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 제 왼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남자의 몸을 들어올려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쓰러진 남자의 주머니에서 권총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빗물이 총신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서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울음 속에는 지난 20년간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강요로 사기꾼이 되어야 했던 저와 아들이 남자를 제압하는 사이 옥상으로 최 실장이 이끄는 특수팀이 진입했습니다. 드디어 2년 전 사건의 주범이 체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박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빗속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는 아들의 뒷모습이 어쩐지 저보다 더 큰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 끝자락에 희미한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마치 이 긴 밤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듯이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박서연은 20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제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강요로 시작된 그녀의 인생이 마치 영화처럼 재생되는 것 같았습니다. 박철규 이사는 그녀의 친부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그는 결혼사기 조직의 우두머리였던 강태우의 지시로 고아원에서 그녀를 입양했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완벽한 사기꾼을 만들기 위해. 조사 자료들이 책상 위에 쌓여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연기 훈련, 심리학 교육, 해외 유학을 통한 언어 습득까지 그들은 그녀를 철저하게 키워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정교한 부품을 만들어내듯이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의 무거운 공기가 도시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의 무게를 대변하듯이 조사실 밖 대기실에서 아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박서연이 건넨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기록. 처음에는 단순한 임무 수행을 위한 메모였다가 점차 진정한 감정이 묻어나기 시작한 고백들. 최 실장이 가져온 제2보안의 내부 문건들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완벽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핵심 기술을 빼내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서연의 마음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메시지들이 그녀의 변화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우에게 보낸 보고서의 톤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고 결정적인 정보 전달이
자꾸 지연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 조사실의 녹화본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그녀가 우리 아들을 처음 만난 날 회사 구내식당에서 그가 보여준 따뜻한 배려심,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노숙인을 도와주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순수한 눈빛. 그것들이 그녀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력계 형사 시절 마주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사기꾼들의 완벽한 연기와 거짓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30년간 거짓을 가려내온 제 직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조사가 끝나갈 무렵 박서연의 손에서 한 장의 사직서가 나왔습니다. S사를 떠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우리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 둘만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오랜 시간 형사로 살아오면서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책상 위에는 아직도 2년 전 사건의 기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미제 사건에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 아침,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2보안과의 인수합병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대적 인수가 아닌 서로의 강점을 살린 동등한 통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란 은행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거리를 쓸고 지나가는 모습이 마치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강태우에게 중형이 선고되었고 박철규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선처를 받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박서연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하게 차려입은 사기꾼의 모습이 아닌 앳되고 수줍은 얼굴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테이블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비춰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문득 30년 전 처음 형사배지를 받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다짐, 정의를 위해 살겠다는 그 결심이 지금도 여전히 제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정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용기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 멀리서 아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눈빛만큼은 더없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박서연의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는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로 가을 하늘이 유난히 청명해 보였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을 하면서 마주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이번 사건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수사이자 가장 특별했던 사건. 사무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형사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건 기록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서랍 깊숙이 넣으려는 순간 마지막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처음 형사가 되었을 때 적어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정의는 늘 승리한다. 하지만 때로는 그 정의가 용서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남산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마치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정의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하늘은 높고 청명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광장시장의 좁은 골목을 휘감았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눈발이 시장 골목 처마 끝에 하얗게 쌓여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장은 분주했습니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준비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송현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이었던 그녀가 3년 전부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많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학 강단에 서라는 권유도 있었고 예술재단의 자문위원직도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날도 송현숙은 떡볶이 양념을 정성스레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올라오는 수증기 사이로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75년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맑은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떡볶이를 끓이며 그녀는 작은 핸드폰으로 판소리 한 대목을 틀어놓았습니다. 쩡쩡 울리는 판소리 가락이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격적으로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른 아침 한 젊은이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장 골목을 걸어왔습니다. 이 하늘은 25살 국악과 졸업생이었습니다. 어제 현대음악 오디션에서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친 발걸음을 끌며 걷다가 문득 귀에 들어온 판소리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송현숙의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것이 당기기도 했지만 귀에 들려오는 판소리가 더 큰 이유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하늘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송현숙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젊은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가 하늘 앞에 놓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늘은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맛있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 났습니다. 송현숙은 젊은이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에서 흘러나오던 판소리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은 무의식적으로 장단을 맞추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송현숙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의 손가락 움직임에서 프로다운 면모가 느껴졌습니다. 송현숙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판소리는 춘향가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대목이 가진 의미와 여운을 조곤조곤 설명했습니다.
하늘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할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전통음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현대적 해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 손님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하늘은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송현숙은 말렸지만 하늘의 진심 어린 마음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만남이었습니다. 하늘은 그날 이후 틈틈이 송현숙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일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통 음악의 깊이와 현대적 해석에 대한 대화는 하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 광장시장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송현숙의 떡볶이 가게 앞에는 이제 늘 작은 공연이 열렸습니다. 하늘과 대학생들이 만들어내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선율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늘은 평소처럼 송현숙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설거지를 돕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한결의 문화재단이었습니다. 하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결의 문화재단은 국내 최고의 문화예술 기관이었습니다. 신입 직원 공개 채용 결과였습니다. 하늘은 한 달 전 송현숙의 권유로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문화기획자 포지션이었습니다. 전통문화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담당할 인재를 찾는다는 공고였습니다. 하늘은 그동안의 실패 경험과 시장에서 깨달은 것들을 진솔하게 담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단순한 합격이 아닌 수석 합격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송현숙이 다가와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늘은 한결의 문화재단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처음 신는 구두가 발을 조금 눌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다른 신입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쟁쟁한 대학을 나온 인재들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단의 역사와 비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늘은 초조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지원자는 유명 음악대학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힐끗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악을 전공한 수석 합격자가 신기한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회자가 특별한 순서를 알렸습니다. 한결의 문화재단의 신임 이사장 취임식이었습니다. 무대 위로 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송현숙이었습니다. 떡볶이 가게의 그 할머니가 한결의 문화재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당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송현숙은 단상에 서서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국립국악원 예술감독 시절의 이야기, 은퇴 후 시장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청중들은 송현숙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 점차 빠져들었습니다. 하늘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만났던 할머니가 이런 분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녀의 해박한 지식, 깊이 있는 통찰, 그리고 따뜻한 조언들이 모두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송현숙은 이사장 취임사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전통문화의 현대화는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닌 본질을 지키며 시대와 소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의 시작은 현장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이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찾은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송현숙의 눈빛은 여전히 그날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떡볶이 가게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다름없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은 단순한 채용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초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하늘은 잠시 옥상에 올랐습니다. 멀리 보이는 광장시장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봄바람이 하늘의 뺨을 스쳤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취임식 다음 날 송현숙은 하늘을 이사장실로 불렀습니다. 출근한 지 하루 만에 이사장과의 면담이라는 소식에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하늘은 긴장된 발걸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송현숙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광장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실의 한쪽 벽면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송현숙의 모습이었습니다. 국립국악원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 해외 순회 공연 당시의 기념사진, 예술감독 시절의 기자회견 사진들이었습니다. 화려한 경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송현숙은 천천히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그녀도 하늘처럼 젊고 패기 넘치는 예술가였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과제에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국악계의 혁신가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길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전문가들의 찬사, 해외 공연장을 누비는 동안 정작 자신의 음악이 닿아야 할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예술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광장시장의 한순대 국밥 할머니였습니다. 해외 공연을 앞두고 긴장된 마음을 달래러 시장에 들렀다가 맺은 인연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국밥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닌 수십 년 한결같은 정성이 만들어낸 예술이었습니다. 순대국밥 할머니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음식을 내어주는 모습에서 송현숙은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예술이 아닌 일상 속에 스며드는 예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가르침은 송현숙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감동은 일상 속에서 피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송현숙은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3년 전 처음 떡볶이 가게를 열었을 때 주변의 우려는 컸습니다. 평생 국악의 길을 걸어온 예술가가 왜 하필 시장의 떡볶이 가게를 선택했느냐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현숙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싶었습니다. 떡볶이를 만들며 틀어놓은 판소리는 어느새 시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젊은이들이 전통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송현숙이 꿈꾸던 예술과 일상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늘을 처음 만났을 때 송현숙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모습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송현숙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순대국밥 할머니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젊은 시절의 송현숙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세월을 뛰어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송현숙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전통 문화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그것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같은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송현숙도 하늘이라는 젊은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것들,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세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후 서울 강남의 한 문화센터 오디션장 앞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현대음악 페스티벌 참가자 선발을 위한 오디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하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국악과 출신으로서 도전하는 세 번째 오디션이었습니다. 하늘은 준비한 작품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판소리의 전통적 기법과 현대적 감성을 결합한 창작곡이었습니다. 수십 번의 수정과 연습을 거친 곡이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난 두 번의 오디션에서 들었던 평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무 전통적이다. 현대적 감각이 부족하다. 대중성이 떨어진다. 드디어 하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 섰을 때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흐려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첫 음을 냈습니다. 전통 판소리의 깊이 있는 창법에 현대적 리듬을 접목한 도전적인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어색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젊은 세대의 취향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송현숙의 떡볶이 가게만이 지금의 하늘을 받아줄 것 같았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멀리서 판소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에 익은 춘향가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송현숙은 하늘의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국립국악원에서 보낸 시간들, 전통의 계승과 혁신 사이에서 겪었던 고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송현숙의 이야기는 하늘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통 예술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에 어떻게 살려내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멈추는 순간 예술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송현숙의 조언이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근처 대학교 음악동아리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작은 버스킹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송현숙의 가게 앞에서 흘러나오는 판소리 소리에 이끌려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전통 음악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이 들려주는 판소리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늘의 음악이 신선하고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전통 음악의 깊이와 현대적 감성의 조화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송현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무대나 전문가들의 평가가 아닌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송현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젊은이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그날 밤 늦게까지 송현숙의 가게에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돕고 가게를 정리하고 때로는 조용히 판소리 한 대목을 불렀습니다.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지는 소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오디션과는 전혀 다른 진정성 있는 울림이었습니다. 한겨레 문화재단의 신입사원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문화기획팀에 배치받았습니다. 첫 업무는 전통문화 활성화 프로젝트의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팀장은 하늘에게 파격적인 자유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해 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늘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기획안을 다듬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어김없이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송현숙의 가게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이사장이 된 후에도 매일 가게를 열었습니다. 단지 예전보다 일찍 문을 닫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은 송현숙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전통문화 활성화라는 주제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기존의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전시성 행사나 일회성 공연에 그쳤습니다. 하늘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찾고 싶었습니다. 송현숙은 하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구석구석을 안내했습니다. 40년 넘게 한복을 만들어 온 할머니의 가게,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는 반찬 가게, 3대째 이어오는 그릇 가게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가게들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사의 역사가 아닌 우리 문화의 살아있는 기록이었습니다. 한복 할머니의 바느질에는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고 반찬 가게 주인의 손맛에는 어머니의 맛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릇 가게 청년은 할아버지의 안목을 이어받아 현대적 감각을 더했습니다. 송현숙은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전통은 박제된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그 말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전통문화 활성화의 답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늘은 새로운 관점으로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을 우리 문화의 전수자로 재조명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젊은 예술가들과 시장 상인들이 협업하여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기획안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문화기획팀은 물론 재단의 다른 부서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현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습니다. 송현숙은 하늘의 기획안을 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시범 사업은 광장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복 할머니의 이야기를 현대 패션 디자이너가 재해석했습니다. 반찬가게 주인의 레시피를 요리학교 학생들이 배웠습니다. 그릇가게 청년은 젊은 도예가들과 새로운 그릇을 디자인했습니다. 시장은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매일 밤 작은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 젊은이들과의 만남,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의 증거였습니다. 영상은 SNS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송현숙은 하늘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젊은이의 시선으로 발견한 전통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특별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은 매주 금요일 저녁 시장 한켠에서 작은 공연을 엽니다.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던 관객이 이제는 시장을 가득 메웁니다. 그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문화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광장시장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문화기획팀은 프로젝트의 전국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예산이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재단의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 문제였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전문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고민 끝에 송현숙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이 아닌 재단 이사장실이었습니다. 송현숙은 하늘의 고민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을 활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송현숙은 오랜 경력을 통해 전국의 예술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늘처럼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고민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산 문제는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새로운 이름은 시장의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이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것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은 단순한 기획자가 아닌 세대와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산 국제시장에서 첫 번째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음악대학 출신의 젊은 작곡가가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현대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70년 된 어물전 할머니의 삶이 아름다운 선율로 재탄생했습니다. 공연은 시장 한복판에서 열렸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젊은 영상작가가 상인들의 일상을 다큐멘터리로 담았습니다. 50년 된 이불가게 할아버지의 손놀림, 40년 경력, 약재상의 지혜, 3대째 이어오는 포목점의 이야기가 영상에 담겼습니다. 상영회는 시장 골목 벽면을 스크린 삼아 진행되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에서는 한옥마을의 전통과 시장의 현대성이 만났습니다. 젊은 국악인들이 시장 상인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퓨전 국악을 선보였습니다. 비빔밥 할머니의 리듬감 넘치는 설명은 흥겨운 판소리가 되었고 떡집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현대적 민요로 재탄생했습니다. 프로젝트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인천 신포시장은 근대 역사와 현대가 만나는 공간이 되었고 강릉 중앙시장은 커피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시장은 저마다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갔습니다. 하늘은 매주 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기획안을 수정했고 때로는 상인들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송현숙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각 지역의 성공 사례가 쌓여갈수록 그녀의 확신도 커져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프로젝트가 아닌 세대와 지역을 잇는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시장의 풍경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시장 안에 하나둘 들어섰고 빈 점포는 작은 공연장이나 전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물건 사고 파는 곳이 아닌 문화가 숨쉬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던 어느 날 광장시장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시장의 이야기꾼 프로젝트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국가문화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송현숙과 함께 전국 각지의 성공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부산국제시장의 어물전 할머니는 이제 지역예술대학의 특별 강사가 되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한편 그들에게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시장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릴 만큼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의 다큐멘터리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일상을 담담하게 담아낸 작품은 해외 관객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50년 된 이불가게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언어를 넘어서는 예술이었습니다. 영화제 수상 소식에 시장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의 퓨전 국악 공연은 정기 공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시장 광장이 공연장으로 변했습니다. 비빔밥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된 공연은 이제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이 되었습니다.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필수 코스로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이면에는 새로운 고민도 있었습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관광객이 늘어나며 본래의 정취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술 프로젝트가 상업화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송현숙은 이런 고민을 예상했다는 듯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각 시장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되 상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은 조력자 역할을 하되 시장의 본질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신포시장에서는 상인회가 직접 문화기획단을 꾸렸습니다. 오래된 가게의 2세대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시장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대 개항기부터 이어져 온 시장의 이야기가 새롭게 조명받았고 젊은 예술가들은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강릉 중앙시장은 전통 커피 문화와 시장의 만남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오래된 다방의 풍경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커피 문화를 접목시켰습니다. 할머니들의 다방 이야기는 젊은 바리스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이는 독특한 커피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로젝트는 점차 진화했습니다.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시장의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가진 가치를 재발견했고 젊은 예술가들은 전통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았습니다. 세대 간의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고 문화의 경계도 모호해졌습니다. 하늘은 이 모든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꼼꼼히 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집이 아닌 우리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이었습니다. 송현숙은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세대와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간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문화가 살아 숨쉬고 세대가 소통하는 광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오래된 가치가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 전 하늘이 처음 송현숙을 만났던 그 계절이었습니다. 광장시장은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젊은이들의 활기와 어르신들의 지혜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전국 시장문화축제가 광장시장에서 개막되는 날이었습니다. 송현숙의 떡볶이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작은 공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떡볶이를 만들었지만 그곳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문화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영감을 얻어가는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축제의 개막식은 전국 각지의 시장 상인들과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부산국제시장의 어물전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창작곡을 직접 들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의 이불가게 할아버지는 손주뻘 되는 영화감독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의 비빔밥 할머니는 젊은 국악인들과 즉석 공연을 펼쳤습니다. 하늘은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1년 전 오디션에서 실패하고 방황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실패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통이 이토록 현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세대 간의 벽이 이렇게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송현숙은 개막식 무대에 올랐습니다. 7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젊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이라는 공간이 가진 의미, 세대를 잇는 문화의 힘,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축제는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시장은 저마다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인천 신포시장은 근대 역사를 재현한 거리극을 선보였고, 강릉 중앙시장은 전통 다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현대적 문화공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젊은 예술가들의 성장이었습니다. 하늘처럼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고민하던 이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통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대적 예술을 위한 깊이 있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 송현숙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국의 시장 상인들과 젊은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시장예술학교 설립, 문화창업 지원, 국제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하늘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발 문화혁신 사례를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전통시장의 가치를 재발견한 한국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도 의미 있는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미 몇몇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송현숙은 광장시장 부근에 작은 학교를 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강사가 되어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요리와 예술, 경영과 철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평생 학습이라는 말이 가장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시장 골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 전과 같은 바람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시장이었지만 그 속에 흐르는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세대와 문화를 잇는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